자, 다섯 번째 시간 공유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71페이지입니다. 자, 71페이지에서 자, 06번에 공유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밑에 양괄호 2번에 공유물 이용관계. 자, 263조에서는요.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로서 사용하고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64조 내려갑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공유물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 지분의 처분은 자유였죠. 하지만 공유물 처분을 위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 내려갑니다. 265조에서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거는 주로 임대차 계약으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보존 행위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266조입니다.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항 1년 이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 쪽에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매수한다는 건 내보내겠다는 뜻이죠. 자, 뒤로 넘깁니다. 보존 행위. 자, 보존 행위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보존 행위.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죠. 자, 보존 행위를 정리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 기역에서 먼저 나오고 있는 거는 제3자와의 관계죠. 공유자들이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데 외부의 제3자가 와서 무단으로 점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무효 등기를 격려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환 청구, 말소 청구, 철거 청구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죠. 전부의 인도 청구. 자, B는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전부를 철거해라, 청구. 자, C는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격려됐죠. 그러면 등기 전부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D입니다. 그 제3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은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전부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공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의 범위에서 달라고 할 수 있죠. 자, 보존 행위에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게 밑에 니은에 나오는 공유자끼리의 관계 속입니다. 공유자끼리의 관계, 보존 행위. 자, 토지가 있고 토지를 갑, 그리고 을, 그리고 병. 세 사람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6분의 1이다. 그러면 을도 6분의 1. 병은 6분의 4. 그러면 6분의 1 지분 가지고 있는 갑은 소수 지분권자. 그리고 을도 소수 지분권자죠. 자, 근데 만약에 소수 지분권자 갑이 목적물을 혼자서 배타적으로다가 점유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다만 주의할 점은 이 갑의 배타적 점유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 을 쪽에서 갑한테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때는 소수끼리 행사할 때 목적물 인도 청구는 할 수가 없다. 이때는 인도 청구를 하지 말고 갑이 하고 있는 배타적 점유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방해 상태를 제거하라고 청구해야 되죠. 요거. 자, 근데 반면에 비교했을 때 이 과반수 지분권자 병이 배타적으로 점유를 해요. 이런 내용 좀 달라지죠.
갑이 하고 있는 배타적 점유는 무단 점유에 가깝겠지만 병이 하고 있는 배타적 점유는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적법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관리 행위죠. 왜? 과반수니까. 자, 따라서 적법한 관리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에 대해서는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 방해 상태를 제거하라는 취지로의 제거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소수 지분권자 갑이 배타적 점유하는 거하고 과반수 지분권자 병이 배타적 점유하는 거하고는 이 법리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을은 병 상대로 그러면 뭐를 청구해야 됩니까? 네가 이렇게 배타적 점유를 하니까 나는 사용을 못했죠? 그러니까 사용료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용료 청구는 가능하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A부터 소수 지분권자다.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그 배타적 점유하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뭐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다? 제거 청구해야 되는 것이다. 제거 청구. 그렇죠? 제거 청구. 자, 그리고 이 과반수 지분권자가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갑하고 을의 동의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A라고 하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 전형적인 관리 행위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 전혀 없죠. 그러니까 A가 병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서 임차인으로서 점유를 하는 것도 적법한 점유라고 봐야 되죠. 적법.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 병 쪽에서 자신이 직접 배타적 점유를 하든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점유를 하게끔 하는 거, 이 두 개 다 무슨 행위로 봐야 된다? 다 관리 행위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병 상대로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병한테 허락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A를 상대로, 임차인을 상대로도 목적물 인도 청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을도 임대료는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임대료를 임차인한테 사용료를 청구하는 게 아니죠. 사용료는 누구한테 청구? 예, 병한테 청구.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결국 이 사용료 청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지문들 보겠습니다. 먼저 기읍부터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부동산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 사용 수익하는 것은 관리 방법이니까 적법이다. 뿐만 아니라 니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인의 점유도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허락을 받은 거니까 역시 적법한 점유에 해당됩니다. 해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하고 있는 그 제3자에게 공유물에 대한 인도 청구할 수 없고 그리고 사용료를 달라는 취지로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할 수 없다. 그죠? 소화가 덜 돼가지고 할 수 없다. 예. 할 수 없다. 예. 자,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사용료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분 비율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그리고 리을에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을요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그리고 만약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에서 계약갱신 요구 거절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관리 행위로서 지분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을에서는 임대하는 행위,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이것들 하고, 그 다음에 미음에서 첫째 줄 오른쪽에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하는 거 있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무슨 행위라고요? 다들 관리 행위로서,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처분 변경 행위가 나옵니다. 자, 처분 변경한다는 거는 공유물 자체를 뭐 매각을 한다. 이게 대표적이죠. 공유물을 매각한다. 자, 아니면은 공유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것도 처분 행위죠. 자, 그리고 공유하는 나대지 위에, 공유 나대지 위에다가 건물 신축하는 거, 이것도 처분 행위죠. 싹 다 처분 행위. 이것들이 전부 다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공유물을 매각하든지 저당권을 설정하든지 공유 토지 위에다가 건물 신축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에 보시면요, 둘째 줄 중간에 보시면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죠. 그러면 전원의 동의가 들어가지 않은 신축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공유자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원의 동의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니은입니다. 공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역시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자, 따라서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인데, 만약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동의도 안 받고 제3자에게 공유물을 매각해버렸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처분 공유자도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 공유자 지분 범위에서는 실체 부합이 되기 때문에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그 등기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무효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 쉬우니까 좀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유권 파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용익 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5페이지 와보시면 이제 지상권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상권. 자, 일단 지상권 같은 경우는 그 객체를 살펴봤을 때 객체. 지상권의 객체가 뭐지요? 토지예요, 토지.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를 사용하는 거다. 자, 그리고 지상권자 권리 중에서, 지상권자의 권리 중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토지 사용권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린관계하고 물권적 청구권하고 준용되죠. 상린관계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파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상권에 전부 다 준용이 된다. 준용. 자, 그리고 지상권자가 가지는 권리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객체가 토지니까 토지, 사용권. 그리고 지상권자에게 처분권 인정되지요. 처분권.
자, 뿐만 아니라 지료에 대해서 증감 청구권 인정이 되고, 그리고 지상권에서 등장하는 매수 청구권이 있죠. 이거 부속물 매수 청구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죠. 그죠? 지상물 매수 청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상권자의 권리입니다. 자, 이거하고 거의 틀을 같이 하는 것이 이 지상권과 관련된 권리 내용 중 틀을 거의 비슷하게 보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전세권은 객체를 부동산이라고 해요. 부동산. 그러니까 지상권은 토지를 빌려 쓰는 거지만 전세권은 토지도 빌려 쓸 수 있고 건물도 빌려 쓸 수 있고, 그리고 상린관계와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된다는 거는 전세권도 똑같습니다. 준용된다. 자, 그러면 권리로 들어가 봤을 때는 지상권자의 권리는 토지 사용권이었지만 전세권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부동산 사용권이죠. 부동산 사용권. 토지 사용, 건물 사용. 그리고 전세권에서도 역시 처분권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을 갖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금에 대해서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임에 반해서 건물 전세권 파트 들어갔을 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권리의 틀을 봤을 때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틀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 차이점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차이는 지상권은 객체가 토지라는 점. 반면에 전세권은 객체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전세, 건물 전세가 다 가능하다라는 점. 자, 그리고 지상권에 있어서의 처분은 특약으로 배제가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보장되죠. 그러니까 전세권 파트에서 처분 금지 특약을 넣었으면은 그 특약은 무효돼 버리죠. 자, 반면에 전세권에서는 처분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아요. 상대적 보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분 금지 특약을 넣었을 때 그 특약이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한 개씩 내용을 좀 살펴보죠. 자, 지상권자 권리 먼저 76페이지입니다. 자, 76페이지에 첫 번째 지상권자 권리, 토지 사용권입니다. 물권이고 대항력 있고 토지 양수인에게도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처럼 결국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물이 없더라도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죠. 객체는 토지입니다. 자, 두 번째 내려갑니다. 양보하로 2번입니다. 처분권. 282조에 나오듯이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하거나,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서 밑에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 있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다 뭐라 그런다? 처분이라 그런다. 자, 한 번 더. 자, 지상권을 첫 번째 양도하거나, 두 번째 토지를 뭐 하거나 임대하거나, 혹은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지상권 처분입니다. 처분권이 보장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지상권자의 처분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정 계약을 할 당시에 처분 금지 특약이 들어갔다면은 그 특약은 무효다.
자, 오른쪽 페이지 세 번째 양괄호 3번이요.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매수 청구권들은 전부 다 형성권입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이 두 가지가 둘 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둘 다 강행 규정. 그리고 둘 다 무슨 권? 형성권. 둘 다 형성권입니다. 자, 근데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때는 자, 밑에 쪽에 285조 밑에 보시면은 1차적으로는 먼저 갱신 청구부터 해야죠. 근데 갱신 청구를 거절당할 수 있고 갱신 청구가 거절당하면 2차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지상권자가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시가 상당액을 매매 대금으로 해서 매매 계약이 자동 성립해버리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입니다.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다. 자, 밑에 양괄호 4번이요. 지료 증감 청구 나오죠. 이것도 형성권이죠. 증감 청구권도 다 형성권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랑 비교해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전세권자 권리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권자 권리는 어디에 나오냐? 좀 뒤에 나오겠죠? 자, 전세권자 권리는 86페이지요. 자, 86페이지 와보시면 밑에 쪽에 전세권자의 권리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다. 객체가 부동산이다. 역시 물권이고 대항력 있고 양수인에게도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처분권 나옵니다. 306조. 전세권자는 첫 번째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밑에 줄 전전세, 임대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처분권이라고 한다. 근데 뒷문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설정 행위로서 이를 금지시켰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분금지 특약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는 거죠. 다르죠, 그죠? 지상권자 처분은 절대적 보장임에 반해 전세권자 처분은 상대적 보장이라는 점.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 세 번째 권리를 보게 되면 부속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입니다. 316조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시켜야 되고 부속시켰던 물건들을 수거할 수 있는데 설정자 쪽에서 매수 청구를 했을 때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316조 1항에서 말하는 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전세권자가 했어요? 설정자가 했어요? 설정자가 한 겁니다, 지금. 설정자 쪽에서. 자, 이렇게 건물이 있고, 자,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었고,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갑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에 을이 건물 전세권자로 들어왔다. 자, 을은 전세권자, 그리고 갑은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일 때. 전세권자가 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뭔가 물건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물건 설치했다. 자, 전세권자가 에어컨 설치하죠. 에어컨. 에어컨은 건물에 합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부속물이죠. 근데 전세권자가 에어컨을 떼고 가려고 하니까, 떼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설정자가 야, 그거 떼지 마. 떼지 말고 뭐 하라고? 팔고 가라고. 팔고 가라. 설정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팔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전세권자 쪽에서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설정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권자가 하는 매수 청구는 요건이 필요하죠. 요건. 그게 어디에 나오냐? 그거는 밑에 2항에 나와요. 2항 저당의 경우에 부속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던 거다. 그러면 전세권자 쪽에서 설정자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데도 같다.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매수 청구하는 경우는 첫 번째, 동의를 받고 설치했거나 아니면 설정 계약 당시에 설정자로부터 뭐 했거나 매수했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전세권자 쪽에서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역시 형성권이겠고요. 자, 다음 내려갑니다. 네 번째 권리입니다. 전세금에 대해서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형성권인 거죠. 증감 청구 다 형성권이죠. 근데 여기서 증액할 때 전세금을 올릴 때는 제한이 있죠. 5%. 동그라미 2번에 나옵니다. 전세금의 증액 청구 비율은 기존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만 올릴 수 있는 거죠. 증액 있고 나서 1년 내는 다시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개괄적으로 지상권과 전세권자의 권리들을 좀 비교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시 지상권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상권에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80페이지 펴보세요. 자, 80페이지 와보시면은 법정지상권, 그 중에서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나오죠. 우리가 시험에서 준비할, 정리할 법정지상권은 총 2가지예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거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이었다가 뭘로 달라지는 거죠? 예, 매매로 달라지는 거죠. 그죠? 매매.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진다.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전형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동일했었다. 토지가 갑거고 건물도 갑거였는데 토지 건물이 이렇게 동일인이었다가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다. 토지를 병한테 판 거니까 매매가 있었다는 거죠. 매매 계약을 통해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시킴으로써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때 건물주 갑 쪽에서 취득하게 되는 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먼저 개념부터 확인하면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었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이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그런 특약이 없었을 때 건물주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 만약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었으면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라고? 그러니까 임의규정이라는 거죠. 임의규정. 특약으로 배제가 되는 거죠. 임의규정. 자, 성립 요건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칸에 보시면은 첫 번째 성립 요건, 토지하고 건물하고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어야 된다. 두 번째, 토지하고 건물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졌다. 여기서 말하는 매매, 기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매매도 있을 수 있고, 증여, 강제 경매, 공매, 공유물 분할 이런 사유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건물을 철거한다라는 취지의 그런 특약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관습법상인데요. 자, 이거하고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이죠. 366조 법정지상권은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었다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매매로 달라지는 게 아니죠. 경매로 달라지는 거죠. 경매로. 그리고 비교했을 때 366조 법정지상권은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366조 법정지상권은 토지하고 건물이 원래는 동일인이었다. 실질적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고 이때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그때 그 당시에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이었다. 이후에 저당권자가 토지에다가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로 인하여 토지를 병이 낙찰받으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때 건물주 갑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 정리하시면 돼요. 법정지상권은. 위에 걸로 나올 수도 있고 밑에 걸로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섞어서 나올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무슨 법정지상권이에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맞습니까? 자, 그럼 366조도 잠깐 보죠. 자, 366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뒤에 99페이지에 나와요. 99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366조 법정지상권. 보시면은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을 해준 걸로 보죠.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해주게 됩니다. 자, 성립 요건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밑에 표에서요. 성립 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했던 그 건물이 토지하고 동일인 소유였고 결국 그 저당권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거죠. 자, 밑에 효력 보세요. 효력. 법률 규정이고 등기를 요하지 않고 동그라미 2번에 강행 규정에 해당되는 거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법정지상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정리할 때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판례, 366조 법정지상권 판례를 좀 나눠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판례들 먼저 좀 보죠. 다시 돌아오세요. 80페이지로. 자, 80페이지로 돌아와 보시면은 밑에 양괄호 1번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상관없죠.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는 거죠. 성립하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유지상에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었는데 공유지가 뭐가 돼서 공유지가 분할이 된 거죠. 분할이. 자, 갑하고 을하고 병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여기서 한 사람이 건물을 지은 거죠. 여기서 병이 나머지 공유자들 허락 안 받고 그냥 건물 지어버린 거예요. 공유대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처분행위라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동의 안 받고 건물 지어버린 거지. 근데 갑과 을은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전원의 의사합치에 따라 공유대지가 분할됩니다. 분할할 때는 공유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돼야 안 돼요? 빠지면 안 되지. 즉 분할됐다는 거는 전원이 다 참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분할 절차를 거치면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철거할 거냐 이런 식의 합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면 분할 절차를 통해서 저 건물에는 전원의 동의가 들어간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건물주 쪽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근데 이쪽 판례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자, 토지를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다가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병만 왕따시키고 갑하고 을의 지분을 합치면은 3분의 2거든요. 3분의 2의 동의만 얻어가지고 갑하고 을이 둘이서 건물 지어버린 거예요. 공유대지 위에다가 건물 짓는 거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전원 동의예요? 과반수 동의예요? 과반수 동의죠. 이렇게 과반수의 동의만 들어간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로 기억하셔야 돼요. 단어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공유대지 분할이 나왔을 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과반수 동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거는, 자, 첫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유지가 분할됐다라고 나오죠. 분할. 그럼 성립한다고 안 한다고? 성립한다고. 자, 그리고 밑에 쪽에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건물 지었죠. 과반수 동의로는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성립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3번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 타인에게 증여를 하는데 건물을 철거하되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시 신축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자, 밑에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이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다가 건물 지으신 거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하겠다는 거지, 내부적으로. 근데 등기부상에는 공유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을이 내부적으로 자신이 구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이러면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요. 이 경우는. 경매로 달라졌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자, 근데 현재 지문에 나오는 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부분 말고 다른 데다가 딴 데다 건물 지었다는 거죠. 이러면 이거는 동일 소유자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서 이 경우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해 줄 수 없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5번 판례요. 대지 그리고 지상 건물이 함께 매도가 됐는데 대지에 관해서만 등기가 맞춰졌어요. 그러면 대지에 대해서 등기가 맞춰졌으니까 건물주 쪽에서는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법정지상권 주장을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 자, 토지가 건물이 둘 다 갑거였는데 둘 다 갑거였어요. 근데 갑 쪽에서 토지도 팔고, 자,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고, 대지하고 건물을 함께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가 넘어갔다는 거지.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상황입니다. 이때 갑은 지상권 주장해야 돼요? 건물 넘겨야 돼요? 건물 넘겨야 되는 거죠. 너 지금 지상권 주장할 때가 아니고 을하고 합의한 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갑 쪽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실 수는 없는 것이다. 요게 이제 함께 매도 판례. 자, 그리고 6번에 나오는 환매특약, 7번에 나오는 환지, 이 환자 들어가는 것들도 다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죠. 8번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철거특약 들어갔으니까 안 되는 거지. 9번,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거는 지상권자로 토지 쓰겠습니다. 임차인으로 토지 쓰겠습니다. 임차인으로 쓰겠다는 거죠. 따라서 법정지상권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성립 안 한다? 성립 안 한다고요. 건물 매매를 하면서 굳이 토지를 목적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것은 임차인으로서 토지를 사용하겠다가 되기 때문에 지상권은 포기하는 거다. 환매특약, 더불어 환지, 이런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판례들 몇 가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6조 판례들도 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가야 되겠죠? 자, 366조 법정지상권은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자, 99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은 자,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무허가 미등기 건물 상관없죠. 성립한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축 중이었죠. 그럼에도 건물로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인정해주지.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자, 3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인이었죠. 근데 경매가 되기 전에 건물만 양도시켰던 겁니다.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366조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럼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였잖아요. 맞나요? 자, 근데 그 이후에 갑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 건물주가 병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지금은 토지가 갑 거고 건물이 병 거지만 동일 소유자 판단 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죠. 설정 당시는 건물이 누구 거였다? 갑 거였던 거죠.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였지. 그럼 나중에 건물주가 병으로 바뀌었더라도 얘가 경매 신청했고 토지를 누군가가 낙찰받게 되면은 건물주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였는데 역시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거지.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맞습니까? 예.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갑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다른 건물을 지었더라도 설정 당시에 그 건물은 아니지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었죠? 그리고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저당권이 실행되고 이를 통해서 토지를 낙찰받게 된다면은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례하고 둘 다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 지금 요 사례가 지금 동그라미 3번이고요. 3번.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설명드린 부분이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잠깐 보면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 개축, 증축했거나 철거됐고 재건축했던 경우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는 겁니다.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뒤로 넘기세요.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요. 건물이 없는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고 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어서 건물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첫째 줄에서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죠? 그러니까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고 건물이 없었다고 건물이 없었던 거지. 설정될 당시 건물이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 소유자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인수했던 사람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저당권 설정됐다는 겁니다. 자,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는데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고 그 상황입니다. 자, 갑쪽에서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고 둘 다 팝니다. 근데 여기서 등기를 넘길 때는 뭐에 대해서만 등기 넘어갔다고?
대지에 대해서만. 대지에 관해서만 등기가 넘어갔고 아직 건물에 대해서는 을한테 등기 안 넘어갔죠. 이러고 있다가 여기에 저당권 설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 저당권이 설정될 그때 그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는 달랐던 거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가 을이었고 건물은 그 당시 갑거였기 때문에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토지를 낙찰받았다고 해도 그 당시 건물주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법정 지상권 관련된 내용들까지 좀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담보 물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